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0을 넘긴 어느 날,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유학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술 경영이라는 저만의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 제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싹 틔워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유학생 출신의 예술가셨던 영향일까요? 항상 집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지금이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여자는 시집갈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이 정년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지금이 아니면 제 인생에서 언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저희 집안의 철학은 근검절약과 자립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스스로 번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부터 줄곧 제 힘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해결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유학을 위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투자 말입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분은 평소와 다른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유학을 가고 싶어요. 예술 경영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로 그게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살면서 한 번쯤은 남이 뭐라 해도 내 심장이 뛰는 길을 가봐야 한다. 너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아버지가 지원해 주겠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유학을 다녀왔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어. 네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면 분명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학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학교 리스트, 그리고 필요한 자금까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며 여기 어때? 신혼부부한테 딱 좋은 평수 같은데?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유학 계획을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곧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유학 기간이 최소 2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러더라고요. 당장 너만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면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년이면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던 연인이 갑자기 2년간 떠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장거리 연애를 해보자. 요즘엔 화상통화도 되고 나도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올 수 있잖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제 꿈의 소중함을 설명하려 했고 그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간극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에 그는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유학 기간이라도 1년으로 줄일 수는 없어? 아니면 결혼을 먼저 하고 나서 가는 건 어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술 경영 석사 과정은 최소 2년이 필요했고 결혼 후 유학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의 꿈과 성장 또한 포기하는 것이 쉽진 않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대화의 끝에 일단 유학은 뒤로 미뤄두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온 시간도 있고 당시에는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일단 결혼 준비를 먼저 하고 아이를 미루더라도 네 유학은 결혼 후에 생각하자.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타협할 방법이 있는 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상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돈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자금 명목으로 공동통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 모으기로 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전제품, 가구까지. 목록을 적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지출은 미뤄두고 소소한 살림부터 준비하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겸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소소한 신혼살림을 하나씩 골랐어요. 수건, 이불, 그릇, 조리도구 등등. 처음에는 함께 쇼핑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 집에 두면 예쁠 것 같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번 모든 물건의 가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싸다 싶으면 꼭 이렇게 비싼 걸로 해야 돼. 저쪽에 더 저렴한 것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오직 제가 고른 것들에 대해서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어요. 반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고른 전자제품들은 꽤 고가였는데 제가 고른 생활용품들은 조금만 비싸도 문제 삼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밀폐용기를 고르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수납을 위해 밀폐용기 세트가 필요했는데 저는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골랐습니다.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내구성과 안전성 면에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세트로 4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고른 밀폐용기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비싼 걸 사야 돼? 비싸다고? 이게 4만 원인데 뭐가 비싸? 아니, 저기 옆에 2만 원짜리도 있잖아. 밀폐용기가 그게 그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밀폐용기는 음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용품인데 너무 싼 제품을 쓰면 밀폐력도 떨어지고 플라스틱 냄새도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 자기가 쓸 물건이면 자기가 사던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물건? 이건 저희가 함께 쓸 부엌 살림이잖아요. 이게 내 물건이야. 결혼하면 우리 둘이 쓸 거잖아. 그래도 너가 고른 거니까 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결혼 준비를 위해 공동통장을 만들고 똑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왜 자꾸 누가 더 많이 낸다는 식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우리 똑같이 돈 넣었잖아. 왜 자꾸 따져? 그래도 네가 고르는 건 항상 비싸. 조금만 아껴서 사면 안 돼? 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너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4만 원이 작은 돈이야? 나도 아껴서 살아왔어. 너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너는 부모님이 뒷받침해주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용돈도 최소한만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졸업 후에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왔습니다. 취직한 뒤로는 부모님께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부모님 돈을 썼어? 아니, 꼭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히 넌 걱정 없잖아.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제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너는 기생충 같은 습성이 있어. 마치 내 돈을 자기 돈인 양 써대면서.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기생충이라니. 겨우 4만 원짜리 밀폐용기 때문에 제가 기생충이 됐다고요? 차는 빨간불에 멈춰섰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넘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넌 항상 비싼 걸 고르면서 내가 더 많이 내게 만들잖아. 치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껴 써왔는지, 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4만 원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치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그는 항상 돈 계산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더 비싼 걸 골랐는지. 그런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했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필요에 의한 지출은 당연하다고 여겼으면서 제가 고른 것들에만 유독 까다로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제가 살아갈 모습을요. 밀폐용기 사건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상하고 다정했던 연인이 이제는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마다 그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제가 장바구니에 뭔가를 넣을 때마다 그의 표정을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비싸 보이는 것을 고르면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꼭 이 브랜드여야 돼. 저기 더 싼 것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 다른 거 골라봐. 말끝마다 네가 또 낭비하려고 하겠지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옷 얼마 주고 산 거야? 너무 비싸 보이는데. 요즘 네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예전보다 비싼 것 같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아냐?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산 것들이었고 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은 제가 화장품을 사는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기초 화장품이 떨어져서 새로 사야 한다고 했더니 남자들은 화장품 없이도 잘 사는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복잡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며칠 후에 비싼 면도기와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관계가 악화된 건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제재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하니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매번 나갈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한 번 만날 때마다 너가 얼마씩 쓰는데? 그 돈이면 우리 신혼살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것까지 간섭하려 드는 거였어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늘 저렴한 곳을 택했고 비싼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과소비했어? 나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왔잖아. 검소하게? 웃기네. 네가 검소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지. 또 그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뒤에 있다는 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저는 절대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왔어요. 점점 더 숨이 막혔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뭘 하든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소비 하나하나를 정당화해야 했고 제 선택에 대해 항상 변명해야 했죠. 이것이 더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보다 한 푼이라도 더 쓸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철저히 이기적이었으며 자신의 필요는 당연한 것이고 내 필요는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터진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사소한 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는 제 머리를 보자마자 첫마디로 얼마 줬어? 라고 물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너무 비싸게 줬네. 동네 미용실이면 반값인데 굳이 그런 비싼 데서 머리를 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내가 내 돈으로 하는데 왜 상관해? 당신이 내 모든 걸 다 간섭할 권리가 있어?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당연히 상관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우리 가게에 부담이 돼. 가게 부담?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돈이 없어? 헤어샵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 지출이야?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저희는 결국 카페 한복판에서 서로 고함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제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어요. 이기적인 건 너야. 항상 네 생각만 하면서 내 입장은 생각해봤어? 그도 지지 않고 맞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입장? 당신이 언제 내 입장을 생각해줬는데? 고작 4만 원짜리 밀폐 용기 하나 사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머리하는 것도 다 간섭하면서 그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우리 미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미래야? 내가 숨 막혀 죽겠어.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냥 그만하자. 어차피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해도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2년 넘게 쌓아왔던 사랑, 결혼을 약속했던 미래,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아팠지만 곧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 말이죠. 돌이켜보니 그가 사랑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덜 가진 여자,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 기대를 벗어나자 그의 본심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것을 가질 수 없게 하려는 초라한 마음,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변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모든 선택과 소비를 매번 정당화해야 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제게 있어 축복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죠. 파혼 이후 며칠간 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넘게 삶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선택에 대해 변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친김에 회사에도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와 유학 계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며칠간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인이 원하는 결혼 계획,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적절한 나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동료들은 제 변화를 알아챘는지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죠. 사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나 쉬다 오니 눈치챌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어요. 너 괜찮아? 친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치졸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죠. 하지만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루틴. 예전에는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어떠니? 회사 일은 괜찮고 그냥 그래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늘 제 표정을 잘 읽으셨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유학 얘기도 했었지.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회사로 올 생각은 없니? 사실 이 제안은 예전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가업을 이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낙하산이라는 시선을 받기 싫어서 거절했었죠. 제 힘으로 성취하고 싶었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제안이 마음에 닿았어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사건을 정리한 지금 저는 다시 처음부터 내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네가 정말 원하냐는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너도 일반 경력직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거다. 난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오히려 더 엄격하게 평가받을 각오를 해야 해.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네가 정말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줄게.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더 체계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유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유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회사 일도 네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랑 연결점이 많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다양한 문화 사업도 하고 있었고 예술 후원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술 경영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꽤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현재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적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현재 다니고 있던 회사에다 사표를 냈어요. 부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아쉬움 속에 응원을 해주었어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묘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그리고 유학의 꿈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타이밍만 맞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저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새로운 환경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특별한 대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꼼꼼하게 평가받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주었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점점 전 연인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참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과거의 일일 뿐이었죠. 그런데 파혼 후 몇 달이 지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택배 기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염도 거뭇하게 자라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깔끔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나랑 이야기 좀 해. 저는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긴 대체 뭐 하러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이가 없었죠. 몇 달 전에 저한테 기생충이라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 회사 일도 힘들고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져 있었나 봐.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됐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런 감흥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변명하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상대방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변명이 돼?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내가 화가 나서 막말한 거고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때 네 눈빛은 진심이었는데?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큰 회사 하시는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 있어?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가 돌아온 이유가,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이유가 후회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놓친 기회 때문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그만해.
아니야, 들어봐. 우리가 헤어진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혼하면 그만하라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겨우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돌아온 거야?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 4만 원짜리 밀폐용기 때문에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른 게 사랑이야?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과하면서도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내 가족의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언제부터 알았어? 우리 집 사정을? 그게 며칠 전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어? 그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알아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봤을 수도 있었겠죠. 네가 그렇게 좋은 집안 딸인 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왜 말해야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우리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한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팔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죠. 너 정말 한심하다. 뭐? 내 재산, 내 배경, 내 부모가 이제 와서 너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뭘로 본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가난한 줄 알았을 때는 기생충이라고 부르더니 먹고 살 만한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그의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는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도 아깝다. 당장 꺼져. 자기야, 제발.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될지 너도 알 거야. 그제야 그는 진짜로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주춤주춤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기회는 끝났어.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끝냈잖아.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잠깐 참고 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이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단호하고 냉정해 보였어요.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아버지는 그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안 무단 침입 고성방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 빠짐없이 보내셨어요. 평소엔 자식에게도 돈을 쉽게 안 쓰시던 분이었지만 딸을 무시하고 해코지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고장이 발송되었고 만약 다시 접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변호사까지 쓰시는 게 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하다고? 네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되돌아왔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런 놈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언젠가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셨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그런 사람은 또 나타날 수 있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좋겠어. 며칠 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돼. 그의 인생에서 저를 지워주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자 마침내 진짜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다시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실무를 배우고 비즈니스의 실제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사업을 키워오셨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 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회사에서 문화 후원 사업에 대해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다시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유학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니? 사실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경영학과 예술을 융합한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유학이 될 거야.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엄마도 그랬지만 이제 세계를 무대로 일하려면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이번 유학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몇 년 전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에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해졌죠. 준비 과정도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니 지원서 작성도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추천서도 아버지 주변의 다른 회사 대표분들이 써주시기로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 준비, 파혼, 새로운 직장, 그리고 다시 찾아온 그 사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과의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만약 그때 그의 본성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기대가 반반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신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잘 다녀와. 이번에는 정말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많이 배워서 돌아올게요. 인생의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파혼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제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용기와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여성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회사 선배의 권유로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모임 주제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소설이었는데 그 사람은 깊이 있는 감상을 나누며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가벼운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그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문학부터 철학, 심리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깊었고 대화하는 방식은 배려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독서 모임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에 주눅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일에 대해 격려해주며 응원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은근히 경쟁심을 드러내거나 기가 죽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는 데이트할 때마다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초판본을 구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헌책방 10군데나 돌아다녔어. 너가 좋아할 모습 생각하면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커플이라고 말이에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어머니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도권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여자친구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키워낸 부모님의 인품이 느껴졌어요. 직접 만드신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착하네. 우리 아들 정말 여자 잘 만났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인 등산을 함께 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전시회에도 같이 갔어요. 사실 무엇을 하든 함께라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도 모두 축복해 주셨고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써부터 예식장과 신혼집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저는 원래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점,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여기까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고 회사 동료들도 저희 커플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고 남자친구도 긴장한 모습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완벽해 보이던 사랑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2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하신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른이신 할머니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하신 분이에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관상을 보는 능력이었어요.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법이야.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단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한 번씩 관상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사촌 오빠가 사업 파트너를 데려왔을 때도 할머니는 단번에 저 사람 눈빛이 곧지 못하다며 경고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이모가 소개받은 남자를 데려왔을 때도 저 사람은 술 때문에 고생할 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직감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를 지켜봤고 그의 성품을 믿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이번에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좋다는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할미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할머님도 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남자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이 말이죠.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남자친구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직장 이야기와 취미생활, 결혼 준비 계획 등 평범한 주제들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예의 바르게 대화에 참여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할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금전적으로 힘든 점이 있나? 빚이라던가.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고요. 그 외 다른 빚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녀한테 숨기고 있는 일은 없고?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내가 살면서 사람 많이 봤네. 자네 눈빛이 영 곧지 못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손녀 따님을 사랑하고 저희는 서로 숨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식사 내내 남자친구를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좋은 모습만 봐왔는데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놈은 사람 잡아먹는 관상이야. 내가 살면서 저런 사람 딱 3번 봤는데 다 남한테 큰 해를 끼친 인간들이었어. 특히 눈빛이 그래. 웃을 때 눈이 안 웃더구나. 입으로만 웃고 눈은 차갑게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위험한 관상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할머니의 말씀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도 이번엔 틀리신 거예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이상한 모습 본 적이 없어요. 할미 말 들어. 저 사람은 너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관상도 관상이지만 할미가 느끼기에 저 사람 기운이 너무 어두워.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집에 도착한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하셨고 부모님도 고민에 빠지셨어요. 저만 혼자 남자친구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도 나오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성이야. 할미가 부탁이다. 저 사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봐라. 할미가 틀렸으면 내가 직접 사과할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말씀이 그저 기우이길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남자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촉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의 진심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일단 남자친구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단호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 한 번만 해보자. 할머니가 틀리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차 안좌석 밑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다 기우였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이번만큼은 틀리셨으면 좋겠어.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그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남자친구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할머니의 걱정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왔고 주말에 데이트 약속도 잡았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녹음기를 회수할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잠깐 저만 혼자 차에 남겨진 사이 좌석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고 그때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길. 할머니가 이번엔 틀리셨길.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 혼잣말과 전화통화 소리 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한참 듣고 있던 중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 할머니가 좀 이상하더라. 그때도 나를 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순간 좀 당황했어. 괜찮아, 아들.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말이 뭐가 중요해. 너는 그 집안 재산만 생각하면 그만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산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조사한 거 맞지? 저 집안에 진짜 돈이 많아? 그럼 내가 흥신소 통해서 전부 확인했어. 걔네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래. 강남에 빌딩도 있고 걔가 외동딸이라 나중에 다 상속받을 거야. 우리 아들이 진짜 대박 터진 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흥신소에 저희 집안을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엄마, 나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거야. 팔자에도 없는 책 읽는 척하고 내 취향도 아닌 여자 좋아하는 척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만 하면 끝이잖아. 일단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낳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그 집안 영감 죽으면 너가 그 회사까지 다 물려받으면 돼. 녹음 파일을 듣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걔네 아버지가 딱 봐도 건강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빨리 해야지. 결혼만 하고 나면 방법이 다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거나 건강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상견례 때 그 할머니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 마치 내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고. 신경 쓰지 마. 그 집 딸은 너를 완전히 믿고 있잖아. 그 애가 워낙 순진해서 우리 계획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착하고 다정한 남편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어, 엄마. 그럼 이따 봐.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 다른 내용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 너도 징하다 징해. 힘들긴 한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조금만 더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정도야 뭐.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마음에도 없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 그냥 대본 읽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 여자는 순진해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던 그 모습, 힘들 때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 프로포즈하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울고 있니?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말씀 안 듣고 우겼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녹음 내용을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할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그냥 파혼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벌도 안 받고 끝나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어요. 할미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 그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봐. 그럼 저 사람들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그때 제대로 응징하는 거지.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제대로 한번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안겨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녹음 내용을 들려드렸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당장 찾아가서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따지러 가면 저 사람들은 발뺌할 거예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저는 할머니께 들은 계획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으니 우리도 한 수 가르쳐줘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요즘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겼어. 큰일?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계산기가 바쁘게 굴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하셨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정말이야? 얼마나 심각한데? 강남에 있던 빌딩도 다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부족해. 작년에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셔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할 것 같아. 저는 일부러 눈물을 흘리는 척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 꺼내기도 미안하고. 혹시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아,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할 것 같아. 지금 집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모은 돈도 전부 아버지 드렸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일 오던 문자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어요. 만나자고 하면 계속 일정을 미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이후 남자친구는 빙빙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서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상견례까지 다 했잖아. 오빠가 결혼 미루지 말자며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게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네 집안 상황도 안 좋잖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했잖아. 제가 다그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네 집안 빚이 얼마인데 나까지 같이 힘들어질 필요가 있겠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몰아붙였어요. 그럼 오빠는 우리 집이 잘 살 때는 결혼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하네.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네 집안 빚까지 떠안을 생각은 없다니까.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파혼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아. 남자친구는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또 한 번의 황당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파혼은 하되 네가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보상? 내가 너 때문에 2년이나 시간 낭비했잖아.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내가 더 많이 썼고 계산을 해보니 최소한 2천만 원은 나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왜 오빠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네 집이 망해서 파혼하는 건데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받아야겠어.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동안 내가 널 만나느라 다른 여자들 만날 기회를 다 놓쳤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 망한 집안 딸하고 결혼할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나마 체면을 차렸는데 전화 통화에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조금만 시간 줘. 그래, 최대한 빨리 준비해. 아, 그리고 엄마도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달래. 합쳐서 3천만 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비열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가족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저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정해야 한다. 저놈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강남에 있는 커다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전도 안전이고 사람들의 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준비가 다 되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돈 마련했어. 그리고 어머님께도 드리고 합의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나오시라고 해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 오,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계셨어. 언제 만날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게 역력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강남에 우리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보자.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정하고 우아한 옷을 입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오늘 큰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의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남자친구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와 부모님이 함께 온 걸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오셨네요. 중요한 자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계속 제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 준비해 온 거 있지? 남자친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사실 우리 집 전혀 안 망했어요. 뭐?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 멀쩡해요. 부도도 안 났고. 물론 강남 빌딩도 그대로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오빠가 진심인지 시험해 본 거였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야?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지. 그리고 오빠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 오빠가 상견례 후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 순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급하게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들어보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칠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탐정이 조사한 거예요. 오빠가 우리 집을 조사했던 것처럼 나도 오빠를 조사했거든. 보고서에는 남자친구의 과거 여자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2년 동안 나를 속였지.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집안을 조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재산을 노렸잖아. 심지어 멀쩡한 아버지를 해칠 생각까지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나랑 장난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남자친구도 따라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귀다 보니 진짜 네가 좋아졌어. 믿어줘. 좋아졌다고? 그럼 우리 집이 망했다고 했을 때 왜 도망갔어? 왜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고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상태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자친구의 얼굴에 천천히 부었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2년 동안 철저하게 나를 속인 대가라고 생각해. 커피가 남자친구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안에 아주머니와 오빠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기미수, 협박, 공갈, 죄목이 참 많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안 할게요. 대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해요. 또 도박 빚까지 있어서 현재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법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악몽 같은 일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두려워졌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제게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진심은 절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 곁을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저를 지켜주신 할머니가 계시니까요.